늦은 겨울 새벽, 창문 밖에는 미세한 눈발이 흩날리고 바람은 벽 틈 사이를 파고들며 오래된 집을 흔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벽에 걸린 시계는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앞에 앉은 노인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82. 흰머리가 빗물에 젖은 듯 희미하게 반짝였고 주름 사이로는 세월이 그려놓은 고된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아내, 순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얇은 이불 속에서 작게 숨을 고르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들렸다. 영수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판이라 걸음마다 삐걱 소리를 냈다. 그는 낡은 주전자에 물을 채워 가스렌지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그 안엔 체념과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는 서랍 속에서 작은 찻잔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손잡이가 깨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밑바닥이 조금 비뚤었다. 그는 깨진 쪽을 자신 앞에 두고 멀쩡한 쪽을 아내 앞으로 밀었다. 이게 내 몫이지. 그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지만 그 웃음은 이내 사라졌다. 부엌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순자, 그리고 2아이. 흰 교복을 입은 아들과 머리를 따은 딸. 그 사진 속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웃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이놈의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먼. 그는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그는 순간 착각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또 착각이구먼.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작게 헛웃음을 지었다. 잠시 후 순자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어제보다 손은 좀 어때? 괜찮아요. 어제 약 먹었더니 좀 덜 떨리네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젓가락을 들기도 힘든 손, 그 손을 영수는 늘 대신 잡아주었다. 당신 손이 이젠 내 손보다 더 소중하단 말이야. 그의 말에 순자는 작게 웃었다. 이제 우리 둘 다 기계에 기름칠 좀 해야겠네요. 둘은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웃음 뒤엔 언제나 찾아오는 침묵의 그림자가 있었다. 아침 식탁? 밥 2그릇, 김치 몇 조각, 멸치볶음 1숟가락. 그게 다였다. 하지만 순자는 그 식탁 앞에서 매번 말한다. 혹시라도 애들이 오면 밥 한 공기 더 해둘까요? 영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다. 그래, 해두자. 혹시 모르지. 그들은 그렇게 20년째 오지 않는 손님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순자는 식탁을 치우지 않는다. 혹시라도 올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둬요. 그 말이 끝나면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난다. 햇살이 들기 시작하자 영수는 집 앞마당에 나가 빗물에 젖은 장작을 들여놓았다. 그의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다쳐요. 아니야. 이게 내 운동이야. 그의 말에는 의지보다 쓸쓸함이 더 묻어 있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기분. 그건 나이 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감정이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문득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 애들 정말 우리 잊은 걸까요? 그 질문에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글쎄, 사람이 바쁘면 잊을 수도 있겠지.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변명이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도 가겠지요. 순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우리 애들 이름 기억나죠? 그걸 왜 물어? 그냥 요즘은 가끔 헷갈려요. 얼굴도 목소리도. 그 말에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세월 속에서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내 기억이 다 사라져도 당신이 나 기억해줘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 저편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내일은 장에 갈까요? 그래, 뭐라도 사러 가자. 애들 좋아하던 반찬도 좀 사고요. 영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꺼지지 않은 기다림의 불빛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마을 골목마다 다시 장터의 소리가 살아났다. 김영수와 순자 부부가 처음 만난 것도 그 봄날의 장터였다. 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영수는 늘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었다. 그가 트럭에 무거운 쌀자루를 올리려 애쓰자 순자가 다가가 도와주었다. 혼자 들기엔 무겁잖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같이 들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날 이후 서로를 향해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그들은 마을 어귀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다. 간판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순자식당이라 적혀 있었다. 그 간판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상징이었다. 새벽 5시부터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어야 불을 껐다. 하루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둘은 늘 웃으며 일했다. 여보, 내일은 손님이 많을 거야. 장터가 서니까. 그래요. 그럼 국물 넉넉히 끓여야겠네요.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소박했다. 하지만 그 속엔 삶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은 늘 분주했다. 장남은 민수, 딸은 영희.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당신 오늘도 손님한테 외상 주셨죠? 그 사람 사정이 딱해서. 우리도 옛날엔 그렇게 도움받았잖아. 하긴 그게 당신이지. 순자는 남편의 그런 성품을 좋아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다. 그 시절 마을엔 늘 웃음이 가득했다. 어린 민수와 영희가 식당 앞에서 뛰어놀고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집은 복 터졌어. 아이들도 예쁘고 부모도 부지런하니. 그 말에 순자는 늘 손사래를 쳤다. 에이, 복은 무슨.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그 말 뒤엔 진심이 있었다. 이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흘러간다. 식당 앞길에 새 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하나둘 줄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영수는 허리를 다쳤다. 무거운 솥을 들다 삐끗한 것이었다. 며칠 쉬면 낫겠지 했지만 그 통증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말했다. 내가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지.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녀는 그 말대로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혼자 장을 보고 식당을 지켰다. 손님이 없을 때는 직접 빵을 구워 팔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미소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무렵 아이들은 점점 자라났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고 영희는 노래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두 사람은 식당 문 앞에 걸린 달력에 상장을 붙였다. 당신 봐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훌륭하잖아요. 그래, 다 당신 덕분이지. 그때만 해도 그들은 자식이 효도하면 인생은 성공이다. 라고 믿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로 나섰다. 민수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서울로 떠났다. 아버지, 어머니, 서울 가서 돈 많이 벌면 꼭 가게 다시 차려드릴게요.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그 이후로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영희는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갔다. 처음엔 편지가 왔다. 사진 속엔 밝은 미소의 딸과 손주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멈췄다.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다. 손님이 끊기고 부부의 몸도 한계에 다다랐다.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바랬고 순자식당이라는 글씨는 이제 거의 지워졌다. 그날 밤 순자는 불 꺼진 가게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이 웃었네요. 힘들었지만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그땐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지. 그 말은 마치 기도 같았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들에게 남은 건 함께 걸어온 세월과 서로를 지켜준 마음이었다. 그 후로 그들은 자식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조용히 늙어갔다. 편지가 끊기고 전화가 사라져도 매년 명절이면 문 앞에 국을 끓였다.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래, 우리 애들이니까.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졌지만 그 희미함마저도 그들의 삶의 버팀목이었다. 가을이 저물 무렵 집안 공기는 자꾸만 눅눅해졌다.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자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이제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양말을 신고 벗을 때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청할 때마다 그녀를 흔들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피곤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쉬면 낫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글씨는 사라진 물결처럼 번졌다. 주전자 뚜껑은 자주 바닥을 울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부엌에서 작은 접시 하나를 놓쳤다. 깨진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 순자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여보, 미안해요. 자꾸 이래요. 미안할 게 어딨어. 접시는 갈면 돼. 영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말끝에 붙잡고 있던 숨이 길고 무거웠다. 동네 보건소를 거쳐 큰 병원까지 가는 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말이 없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초기 파킨슨입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다만 생활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생활이 달라진다는 말은 하루의 속도가 바뀐다는 뜻이었다. 숟가락 하나를 들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고 걷던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생각하던 말을 한 박자 쉬고 꺼내야 한다는 뜻.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는 치료법을 적어 내려가다가 끝내 펜을 내려놓았다. 내가 대신 기억하면 되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하루는 더 느려졌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순자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떨림을 멈추기 위해 손을 감싸지는 버릇은 어느새 그녀의 기도가 되었다. 영수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겨주었다.
당신 손, 내가 대신 잡아줄게. 그 말은 위로였고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약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다. 약값은 생각보다 컸다. 적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마을에서 빌려 썼던 돈도 더는 손 벌릴 데가 없었다. 영수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다. 비닐장갑을 끼고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로등이 아직 꺼지지 않은 길을 걸었다. 폐지를 묶으며 그는 종이의 얇음과 세월의 무게를 함께 느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마디는 굳어갔다. 그래도 돌아오면 그는 늘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많이 모았다. 그 말은 대개 과장이었지만 과장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 위해 때로는 희망을 덧칠해야 했으니까. 점심 무렵 순자가 밥을 하려다가 또 젓가락을 놓쳤다. 영수는 서둘러 달려와 밥상을 낮은 상으로 바꾸고 반찬을 작게 잘랐다. 그는 작은 성공을 크게 축하하는 법을 배웠다. 반 공기라도 스스로 뜨면 박수, 약을 제 시간에 삼키면 미소, 낮잠에서 편히 깨어나면 감사. 그들은 그렇게 하루 속 작은 승리들을 이어붙였다. 하지만 밤은 길었다. 순자의 다리는 가끔 굳어 돌처럼 무거워졌고 영수는 그녀의 발목을 잡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주물렀다. 창밖은 고요했고 둘 사이를 오가는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비처럼 쌓여가는 피곤을 괜찮다는 말로 상환했다. 그러다 가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짧게, 아주 짧게 주저앉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한 번은 장 보러 나간 순자가 집 앞 비탈에서 미끄러졌다. 장바구니가 전부 쏟아지며 귤이 돌멩이처럼 튀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귤을 주워 담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져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내가 왜 여기 있니? 왜 이리 자꾸 흩어져? 귤에게 묻는 말은 사실 자신에게 건네는 탄식이었다. 영수가 허겁지겁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귤을 줍다가 손끝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괜찮아. 다 모을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다 모을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병원 진료날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둘은 번갈아 시계를 보았다. 의사는 주의를 당부했다. 규칙적인 복용,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아침 8시, 점심 2시, 저녁 8시. 메모지 가장자리에는 그의 눌린 필체가 진하게 남았다. 그 글씨는 마치 스스로를 다독이는 다짐처럼 보였다. 귀가하는 버스 안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보던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지요. 무슨 소리야? 난 당신 옆에 있어서 좋아. 순자는 웃었다.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기도 같아서. 그녀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씹어 삼킨 끝에 나온 문장인지.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정리하며 영수는 복도의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펜으로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약을 잘 먹은 날엔 동그라미, 놓친 날엔 작은 X. 동그라미가 이어진 며칠을 보며 그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은 이렇게라도 자신을 칭찬해야 산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아득한 오래전 노래가 흘렀다. 그대 떠난 이 밤에. 순자는 멜로디를 따라 작은 소리로 흥얼거렸다. 음정은 조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마저 따뜻했다. 영수는 엷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말을 보탰다. 당신 목소리 여전하네. 그래요?
내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나요? 그럼 내 기억 속엔 아주 선명해. 순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불 모서리를 쥔 손을 천천히 풀어내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언젠가 나를 잊어도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겠지. 겨울의 한밤 바람이 더 차가워진 날이었다. 영수는 평소보다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조금 먼 거리까지 갔다. 돌아오는 길목, 얕은 빙판을 보지 못했다. 발끝이 미끄러지는 순간 그는 한 손으로 손수레를,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짧은 비명, 그리고 깊은 숨. 무릎과 손바닥이 까지며 숨이 턱 막혔다. 잠시, 아주 잠시 그는 자리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주술처럼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손수레의 삐걱거림이 밤길을 따라 멀어졌다. 문을 열자 순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엔 구겨진 손수건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많이 늦었네요. 걱정했어요. 영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 멀리 갔다 왔어. 괜찮아. 그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씻는 동안 부엌에서 작은 냄비를 올렸다. 묽은 미음이 은근한 불 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끓어올랐다. 그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을 같은 박자로 맞춰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순자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우리 혹시 애들한테 연락해 볼까요? 영수는 대답 대신 벽에 걸린 달력으로 눈길을 돌렸다. 연락이라는 두 글자는 수십 번 시도했다가 지운 흔적처럼 그들의 마음을 긁고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해보자. 그 말은 약속이었고 또 다른 미루기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울었다. 침묵이 다시 방을 채웠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절망의 공백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쉼표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며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은 닿아 있었다. 닿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로 들려왔다. 영수는 잠깐, 아주 잠깐 귀를 의심했다. 또 착각인가? 아니었다. 이번엔 분명한 노크 소리였다. 나무 문을 울리는 규칙적이고 낯선 리듬.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방바닥을 스치며 남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낯선 젊은 얼굴이 겨울빛 속에서 또렷이 떠올랐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쯤 되어 그쳤다. 지붕 끝에 달린 낡은 홈통에서 물방울이 아직도 또르르 흘러내렸다. 순자는 창문가에 앉아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이상하게 그 단조로운 리듬이 마음을 가라앉혔다. 영수는 방 안에서 장작을 쪼개고 있었다. 비가 멎자마자 마당에 나가 젖은 장작을 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그의 손목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다. 며칠 전 넘어지며 까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아내 앞에서 그 사실을 감췄다. 그는 매일의 고단함보다 아내의 안도감이 더 중요했다. 순자는 손끝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자 이불 위에 올려둔 작은 손수건을 꼭 쥐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손이 더 나빠지면 이 사람 손을 잡을 힘도 없어질 텐데. 그녀가 그렇게 중얼거릴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두 번, 그리고 잠시의 정적. 다시 쿵. 영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여보, 들었어요? 응, 누가 왔나?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뛰었다. 설마 그 애들이? 그는 숨을 삼키며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한 청년이 우비를 벗고 서 있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손엔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다. 혹시 이 집에 김순자 어르신 계신가요? 그 한마디에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낯선 청년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왔나? 저 예전에 식당 하셨죠? 순자 식당이라고. 그걸 어떻게 해? 제가 그때 밥 얻어먹은 학생이었어요. 그때 어르신이 주신 밥 한 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순자가 놀란 듯 방 안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번졌다. 설마 너 혹시 그때 네, 그때 국물 2번이나 더 달라고 했던 그 애예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세상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 15해쯤 됐죠. 청년은 조심스럽게 배낭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안에서 도시락 2개를 꺼냈다. 이거 어르신들 드시라고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일하는 식당에서 받은 겁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영수는 말없이 도시락을 받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맙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정성을. 청년은 머쓱한 듯 웃었다. 사실 제가 어려울 때 어르신이 준 밥 한 그릇 덕에 살았어요. 그때 이후로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땐 그냥 배고픈 애들 보면 챙겨주던 거였지.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그때도 지금도 어르신 같은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게 힘이 돼요. 그날 이후 청년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벽에 구멍 난 곳을 메우고 장작을 패고 할머니의 약을 사오고 부엌불을 다시 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김노인네 손자라 불렀다.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웃었다. 손자라니 너무 좋네요. 그렇게 불러주세요. 순자는 그런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낡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이도 말투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다. 밤이면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저 청년. 꼭 우리 아들 같지 않아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담배를 피워 물고 조용히 허공을 바라봤다. 그에게도 그 청년의 눈빛은 분명 어딘가 아들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런 말하면 더 그리워질 테니까. 며칠 뒤 청년은 작은 상자를 들고 찾아왔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그 안엔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요, 고쳤어요. 버려진 시계 가게에서 얻은 건데 태엽을 새로 감았어요. 이제 잘 가요. 영수는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천천히 아주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시간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들렸다. 고맙네. 오래된 시계인데 아직 살아있구먼. 네. 고장 난 것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인생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밤이 깊었다. 청년이 돌아가자 집안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누군가의 온기가 그 집안에 다시 스며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영수는 부엌불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참 이상했어. 그 청년을 보니까 예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온 느낌이었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뭘까요? 글쎄, 아마도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거. 순자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아직 늙은 거 아니네요. 그렇지. 아직 사람을 믿을 줄 아는 나이라면. 그날 이후 청년은 거의 매일처럼 찾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사만 하고 가던 그가 이제는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며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다. 비가 새던 지붕 위엔 새 기와가 얹히고 벽 틈으로 스며들던 찬바람은 막혔다. 거실엔 작은 화분 2개가 놓였고 부엌 창가엔 누군가 심어둔 파 한 줄기가 자랐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손이 부지런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며 밥을 먹을 때면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대신 들어주고 할아버지가 장작을 패려 할 때면 조용히 그 도끼를 건네받았다. 자네 손이 참 야무지구먼. 어릴 때부터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그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단단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묘한 믿음이 생겼다. 순자는 어느 날부터 그 청년에게 이상한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고마운 손님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그림자 같았다. 밥을 지을 때면 그의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만들었고 청년이 오면 꼭 한술 더 떠주었다. 그는 그걸 남김없이 먹으며 말했다. 이 맛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릴 때 먹던 집밥 같아요. 그 말에 순자는 살짝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따뜻함이 있었다. 영수 또한 청년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는 늘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지만 청년이 찾아올 때면 어쩐지 오래전 잊고 지낸 웃음이 입가에 번졌다. 둘은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는데 자네는 괜찮나? 전 이런 게 좋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거요. 하하사람 냄새라 참 좋은 말이구먼. 그날 영수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람이 늙으면 말이야, 제일 무서운 게 외로움이야. 근데 자네가 오니까 그게 좀 사라졌어. 청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어르신들 만나기 전까진 세상에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요. 순자는 부엌 문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도 외로웠구나, 우리처럼. 며칠 뒤 청년은 낡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왔다. 오늘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사진? 네. 요즘은 사진을 찍어두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그날 마당 한가운데에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았다. 청년은 삼각대를 세우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에 그 둘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그는 그 사진을 현상의 액자에 넣어왔다. 이거요. 어르신들이 제 인생 첫 가족 사진이에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다. 가족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영수는 액자를 받아 벽에 걸었다. 사진 속의 3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웃음은 그 집안의 새로운 불빛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조금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다. 그는 2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아드님께 받은 거예요. 뭐라고? 며칠 전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댁을 찾는다고. 순자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우리 애한테서?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비와
짧은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몸이 아파 직접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순자의 눈물이 쏟아졌다. 살아있다니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어. 그녀는 봉투를 품에 꼭 안았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의 체온을 그 한 장의 종이에서 느끼려는 듯이 그날 밤 영수는 잠든 아내 옆에서 오래도록 편지를 바라봤다. 글씨는 삐뚤었고 잉크는 몇 군데 번져 있었다. 마치 쓰는 내내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우리 아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미소가 뒤섞인 색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순자가 잠든 채 속삭였다. 여보, 꿈을 꿨어요.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래, 그 꿈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날 아침, 청년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식탁 위에 아침상을 차려놓았다. 오늘은 제가 해봤어요. 어제 보니까 김치가 좀 짰더라고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우리 집 아들 다 됐네. 하, 영광입니다. 그날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다. 바람도 햇살도 마치 오래된 집을 축복하는 듯 부드러웠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그게 신이 내린 보상이라면 이제는 그걸로 충분하다. 밤이 되자 청년은 집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사실 전 이름 없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 인생이 그 은혜 덕분에 시작된 거라서요. 그가 돌아선 뒤에도 그 말의 여운은 오랫동안 집안을 맴돌았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그리고 잠이 들기 전 속삭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거구나. 바람이 잦아든 초저녁, 부엌 창으로 스며든 빛이 식탁 위를 길게 쓸고 지나갔다. 순자는 그 빛을 따라 숟가락을 정리했고 영수는 오늘도 달력 한가운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 넣었다. 약 제시간 복용. 작은 성취가 하루를 버티게 하는 법이었다. 그때였다. 대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낯익은 노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3번, 그리고 아주 짧은 쉼. 영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왔구먼. 문이 열리고 청년이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의 그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다. 우비를 벗는 손이 잠깐 멈칫했고 배낭에 지퍼를 올리다가도 허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영수의 눈에 포착되었다. 무슨 일 있나?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별일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닫히는 지점에서 불안이 희미하게 번졌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국물을 나누던 중 청년이 두 손을 모았다. 마치 오래 미뤄둔 말을 꺼내기 전에 자세처럼. 어르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순자가 먼저 눈빛으로 괜찮다고 말을 해보라고 부드럽게 신호를 보냈다. 청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어르신들 댁을 찾기 전에 누군가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자의 손끝이 기척도 없이 떨렸다. 누구에게서? 청년은 시선을 식탁 가장자리에 떨구었다. 아드님이요. 침묵이 한번 크게 울렸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순자는 숨을 삼키듯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우리 민수한테서?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요.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오래 떠 있었다. 오랜만에 불러본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은 젖은 나무처럼 묵직했고 한편으론 오래 건조된 씨앗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청년은 말을 이었다. 아드님이 저를 찾아냈어요. 예전에 제가 순자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학생이라는 걸 기억해냈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가게 앞에서 찍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답니다. 신문 구석 기사였대요. 폐업하는 동네 가게를 스케치한 사진. 그 사진에서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연락이 돌고 돌아 저한테 왔어요. 순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다. 영수는 자세를 바로 세우며 낮게 물었다. 그 애가 지금 어딨나? 청년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다. 병원에 계세요. 말을 꺼내자 청년의 표정은 흩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는 사람처럼 신중해졌다.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요. 수술은 잘 됐지만 거동이 쉽지 않아서 그리고 마음도 많이 다치셨대요. 순자는 의자 등받이를 더 꼭 잡았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눈빛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럼 왜 연락을 많이 했구나 했는데 왜 직접 오진 않았을까?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무 늦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맞다고. 그 말에 영수는 눈을 감았다. 이마의 깊은 주름 사이로 세월과 서운함과 겁이 동시에 스며들었다. 그는 한 박자 늦게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모에게 늦은 자식이란 없다. 청년의 눈가가 젖었다. 순자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청년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식탁 위의 냉기를 밀어냈다. 그 애가 뭐라고 더 말했니? 청년은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모서리가 다 달아. 여러 번 접고 펼친 흔적이 역력했다. 저한테 부탁했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달라.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분들께 사람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대신 전해달라. 고 순자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그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글자를 읽는 대신 종이의 결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마치 그 표면의 울퉁불퉁함 속에서 아들의 체온을 더듬듯 그 애는 우리를 잊은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다. 그 쉼표 뒤엔 아직 묻지 못한 질문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왜,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하지만 그 모든 물음은 한 줄의 안도가 말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 잠깐의 침묵 후 청년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 마음으로 정했어요. 영수와 순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청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치 맹세를 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당분간 여기 있을게요. 아드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오시지 못하는 날에도 제가 어르신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순자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참 이상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해주니 가슴이 덜 시려. 영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젊은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맙네, 자네. 바람이 문 밖을 스치고 지나갔다. 집안의 공기는 한결 따뜻해졌다. 그러나 청년의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순간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곧 숙제로 바뀌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순자의 눈빛이 깊어졌다. 영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게. 청년은 숨을 길게 들이켠 뒤 바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두 사람을 보았다. 아드님이 제게 어르신 댁을 찾는 일과 함께 제 삶을 도와주셨어요. 일자리도 작은 방도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다. 몸도 불편한 사람이 자네를 네.
본인 사정은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부탁만 했죠.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달라. 고, 그 말이 끝나자 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눈물의 모양은 슬픔과 닮았지만 맛은 조금 달랐다. 서늘한 후회에 따뜻한 안도가 섞인 눈물. 그녀는 한참 뒤에야 낮게 속삭였다. 그 애는 멀리서도 효도를 했구나.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내기 전 그는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사진 속 젊은 부부와 두 아이, 그 가운데 찬란한 시간. 청년은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준비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자의 눈이 다시 번쩍였다. 어디로? 청년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병원으로요. 아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공기가 바뀌었다. 긴 계절이 문턱을 넘어가는 소리처럼 방 안의 시간도 서서히 방향을 틀었다. 영수는 의자 등받이를 천천히 밀며 일어섰다. 그의 무릎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눈빛은 맑았다. 순자는 손수건을 꼭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그 순간 밖에서 저녁 노을이 집 안으로 흘러들었다. 낡은 바닥과 오래된 벽지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여태 멈춰 서 있던 그림자들을 한 겹씩 걷어냈다.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엔 재회를 향해 버스가 천천히 국도 위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엔 가을이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바람은 그 벼를 따라 부드럽게 흩어졌다. 순자는 버스 창에 이마를 기댄 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진동이었다. 여보, 혹시 우리가 가면 그 애가 뭐라고 할까요? 글쎄, 뭐라 하든 상관없지 않나. 얼굴만 봐도 됐지.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손가방 속에 꼭 쥔 편지 한 장을 느끼며 생각했다. 혹시 오늘 이걸 전해줄 수 있을까? 버스는 시내로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병원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 아들 많이 변했겠죠? 시간이 흘렀으니. 그래도 부모 눈엔 늘 그대로야. 병원 복도는 깨끗했지만 공기가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와 신발 끄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청년 준호가 안내를 했다. 여기에요. 402호실. 순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려다 말고 잠시 숨을 골랐다. 여보, 당신 먼저 들어가요. 난 잠깐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안쪽 침대 옆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은 언미스테이커벌 바로 아들의 것이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영수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그의 머릿속엔 젊은 시절 아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민수야. 짧은 두 음절이 공기를 갈랐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손을 뻗는 순간 그 간극이 20년의 세월을 통째로 건넜다. 순자가 문가에 서 있었다. 눈물이 이미 눈가를 덮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민수는 휠체어를 돌려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나예요. 민수.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다.
청년 준호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그 손을 밀어내며 직접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래,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쉰 바람처럼 떨렸지만 그 안엔 한평생 쌓인 그리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아들의 얼굴을 만지자 살이 닿는 그 감촉에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너무 늦었죠. 아니야.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그거면 됐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볼을 쓸었다. 그 떨림은 이제 병의 증상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벅차서였다. 그날 병실엔 세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아요. 재활 중이에요. 아직 다리에 감각이 잘 안 돌아오지만 그래도 괜찮다. 다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니 괜찮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연락을 끊은 건 미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어요.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게 뭐 있냐? 자식이 부모 앞에서 죄송하단 말할 필요 없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다만 너무 오래 걸렸구나.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 됐어요. 돌아왔잖아요. 오후가 깊어지자 민수는 조용히 청년 준호에게 말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둘은 서로 미소를 나눴다. 그 미소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마음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엔 달빛이 들었다. 순자는 의자에 앉은 채 깜빡 잠들었다. 그녀의 손엔 여전히 아들의 손이 잡혀 있었다. 그 손 위로 영수가 덮어주듯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겹쳤다. 달빛이 그 손 위에 내려앉았다. 그 빛은 하얗고 고요했다. 민수야. 네. 너 어릴 적 기억나? 눈 오는 날 우리 셋이 눈사람 만들던 거 기억나요? 아버지가 머리에 고무대야 씌워줬잖아요. 그랬지. 눈사람보다 내가 더 귀여웠어. 순자가 눈을 떴다. 그때 그대야 아직 집에 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눈물과 웃음이 섞여 하나의 따뜻한 소리로 번졌다. 잠시 후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바꿨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 순간 모든 후회가, 모든 기다림이 단 하나의 감정으로 녹아내렸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순자는 그 말을 반복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은 기도였고 축복이었으며 20년의 공백을 채우는 마침표였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병실 창가에 걸린 하얀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다. 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끝으로 햇살을 쫓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오래된 시간들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다. 민수는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 대신 작은 의자를 옮겨와 앉은 그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 위로 영수의 손이 덮였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그들이 잃었던 세월이 잠시나마 다시 이어진 듯했다. 여보, 우리 아들 손 참 따뜻하죠. 그래. 이 용기가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건지 모르겠네.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래전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젊은 시절, 비 오는 날 젖은 아이를 업고 집으로 뛰어가던 기억.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밤, 식탁 위에 올려놓은 젖은 수건. 엄마, 나 괜찮아요. 그 말을 믿고 웃으려 했지만 속으로 울었던 기억. 그때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빛이 이곳으로 쏟아지는 듯했다. 며칠이 흘렀다. 순자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노안이 겹쳤습니다. 지금은 통증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는 매일 그 문턱을 넘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번 하루만 더 엄마가 웃게 해주세요. 그날 밤 순자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혹시 내 서랍 속 편지지, 그거 아직 있니? 응, 있어요. 그걸로 편지 하나 써줄래? 편지요? 그래, 엄마가 마음속에 너무 오래 담아둔 말들이 있어서. 민수는 펜을 들었다. 순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민수야. 내가 어린 시절, 엄마는 늘 내 뒤에서 그림자처럼 걸었단다.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봐. 그녀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향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그림자가 보이지 않더라. 그때 알았어. 아, 이제 이 아이가 자기 길을 가는구나. 민수의 손이 떨렸다. 엄마, 그만. 힘드실 텐데. 괜찮아. 지금은 마음이 편해. 순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멀리 가도 언제나 여기에 있었단다. 내가 돌아올까봐 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고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놨단다. 혹시라도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릴까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이제 알겠어. 그 기다림도 사랑이었단 걸. 순자는 손을 더듬어 영수의 손을 찾았다. 여보, 우리가 참 오래 버텼죠. 그래. 기다린 만큼 지금이 참 고맙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속삭였다. 이제 나 먼저 가서 당신 기다릴게요. 영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그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래요, 여보. 나중에 만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해요. 이튿날 새벽.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편히 잠든 사람처럼. 그녀의 품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봉투엔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글귀가 있었다. 사랑은 떠나도 기록은 남는다. 내가 남긴 이 마음이 너희 가슴 어딘가에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길 바란다. 살아라,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며 미워하지 말고. 글씨 끝엔 작게 덧붙여 있었다.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남편아, 사랑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영수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 둘 사이에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며칠 뒤 작은 마을 납골당에 순자의 유골함이 안치되었다. 그 옆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청년 준호가 놓고 간 작은 사진 액자가 있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의 웃는 얼굴. 그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빛났다. 영수는 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네요.
이렇게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는 손바닥으로 봉분 위를 쓸었다. 손끝에 닿는 돌의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따뜻함이 전해졌다. 그 따뜻함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다. 순자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봄이 다시 오고 매화가 피어났다. 마당과 담벼락 아래엔 작은 풀잎들이 고개를 들었고 집 앞에 고양이도 어느새 새끼를 낳았다. 그러나 그 집 안엔 여전히 조용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식탁 한쪽에는 순자가 쓰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엔 편지 한 장이 유리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랑하며 미워하지 말고. 그 문장 아래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영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그는 부엌불을 켜고 순자가 하던 대로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물이 끓어오르면 컵 2개에 나눠 붓고 하나는 자기 앞에 다른 하나는 빈자리 앞으로 밀어두었다. 오늘도 같이 마셔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이제는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주문이었다. 청년 준호는 그날도 찾아왔다. 손에 새싹이 심긴 화분을 들고 어르신, 이거요. 봄맞이로 심었어요. 이야, 예쁘구먼. 이름은 뭔가? 민들레예요. 어르신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밟혀도 다시 피는 게 사람이라고. 영수는 웃었다. 그랬었지. 그 말 나도 이제야 실감이 나. 준호는 마당 한쪽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병원은 자주 가시나요? 응, 가끔. 의사 말론 건강하대. 근데 가끔 가슴이 허전한 게 병보다 더 아파. 그럴 땐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밥 먹어드릴게요. 그 말에 영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자네는 이제 내 손주 같은 존재니까. 며칠 후, 준호는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왔다. 이거요. 순자 어르신이 쓰던 편지지랑 펜이에요. 아드님이 주셨어요. 영수는 손끝으로 종이를 쓸었다. 그 표면의 질감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이제 써야겠구먼. 그는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순자에게 당신이 떠난 뒤로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찻잔에 물을 붓습니다. 당신이 없는 집은 고요하지만 고요 속에도 당신의 숨결이 남아 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살아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들은 요즘 매일 전화해요. 이제야 효도를 배우는 중이라네요. 웃기죠? 그래도 그 말이 참 고마워요.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여보, 당신 말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네요. 며칠 후 민수가 손자와 함께 마을을 찾았다. 작은 아이는 아직 말이 서툴렀지만 낯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가 그때 그 집이에요? 그래. 내 할머니랑 내가 살던 집이지. 할머니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 하늘 위에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럼 할머니도 나보겠네요? 그럼 매일 보지. 영수는 손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그 온기가 예전 순자의 손과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순자가 즐겨 듣던 오래된 트로트였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도 가겠지요. 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 노래는 바람을 타고 메밀꽃 핀 산 너머로 흘러갔다. 순자가 그리워하던 고향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이지. 해가 저물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영수는 마당의 평상 위에서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노을 사이로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다. 순자가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부엌 앞에서 찻잔을 2개 들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여보, 나 아직 여기에 있어. 근데 걱정 마요. 당신 말대로 사랑은 이어지고 있어. 밤이 내려앉았다. 별빛이 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민들레 씨앗을 하늘로 날렸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말이 있어요. 뭔데?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지.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세대가 달라도 그 손에 흐르는 온기는 같았다. 몇 해가 흘렀다. 그 집은 이제 벽에 담쟁이가 무성했고 마당에는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정성껏 다듬은 벤치. 그 위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사랑이 머물던 자리. 그 집은 이제 조용한 쉼터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잠시 앉아 쉬었고 아이들은 그 그늘 아래에서 뛰어놀았다. 누구나 알았다. 이 집엔 오랫동안 사랑이 살았다는 것을. 어느 날 준호가 오랜만에 마을을 찾았다. 이제 그는 제법 늙은 얼굴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손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엔 낡은 시계 1개, 그리고 편지 1통이 들어 있었다. 그 시계는 예전에 그가 고쳐줬던 바로 그 시계였다. 지금도 초침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다. 준호는 벤치 위에 앉아 편지를 꺼내 조용히 읽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내가 우리에게 남긴 시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때 내가 들고 온 도시락 1끼,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적이었단다. 부디 너도 내 삶에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김영수. 준호는 한참 동안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영수 어르신, 순자 어르신. 전 아직 그때처럼 사람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담장 너머로 흘러갔다. 도시로 돌아온 준호는 작은 밥집을 열었다.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순자 식당. 간판 아래엔 작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식당엔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허기진 이들, 외로운 이들, 그리고 삶에 지친 이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얻었다. 준호는 그들을 보며 늘 속삭였다. 이건 그분들이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밥처럼 매일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한편 민수는 손자와 함께 여전히 그 마을을 찾곤 했다. 그 집은 이제 기억의 정원이라 불렸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팻말을 읽었다. 사랑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아이들이 그 글씨를 읽으며 묻곤 했다. 아빠, 이 집엔 누가 살았어요? 사랑이 살았단다. 그 짧은 대답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어느 여름날 영수의 기일에 민수와 준호가 함께 벤치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상하죠? 뭐가? 이 자리에 앉으면 꼭 어르신들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래. 바람이 되고 햇살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준호는 조용히 시계를 꺼내 들었다. 초침이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시계도 아직 가네요. 사람도 기억도 그래. 멈춘 것 같아도 어딘가에선 계속 움직이고 있지. 둘은 나란히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붉은 빛이 벤치 위 팻말을 비추며 그 문장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남겼다. 사랑이 머물던 자리,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잠시 바람결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오늘도 따뜻하네요. 그래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그 목소리는 오래된 집의 벽을 따라 흘러가 하늘 위로 별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따뜻한 영상 올리겠습니다.